이번 시간은 제5절 펌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종류는 거기 보시면 왕복 펌프가 있고요. 왕복 펌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원심 펌프, 왁금 펌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나 플런지 왕복 운동에서는 왕복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 펌프, 왁금 펌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펌프의 용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서 시험 냈던 거는 원심 펌프, 왁금 펌프, 센트리퓨걸 펌프에 5번에 라인 펌프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용도적인 측면을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자, 왕복 펌프는 이런 피스톤 펌프하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피스톤 펌프가 있고 플랜지 펌프, 워싱턴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펌프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혹시나 해서 3번에 워싱턴 펌프가 나올 겁니다. 3번에 워싱턴 펌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펌프하고 워싱턴 펌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펌프가 혹시나 응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기 보일러에 자, 여기서는 전기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이 급수용 펌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이 급수용 펌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심 펌프, 왁금 펌프의 종류는 지금 5가지로 대표적인 것만 해놨죠. 그래서 5가지 나누고 있는데 현재 시험에 나온 것은 5번의 라인 펌프가 시험에 나왔고요. 라인 펌프는 충류형 펌프라고도 합니다. 충류형 펌프, 라인 펌프. 그래서 급탕이나 난방에서 온수 순환용 펌프로 쓰는 겁니다. 급탕 난방 쪽에서 보통 급탕 난방 뜨거운 물은 공급하는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 순환용 펌프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 이 라인 펌프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고요. 그러면 원심 펌프를 보시면 벌류트 펌프가 있고요. 자, 벌류트는 보통 양정이 낮을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벌류트 펌프는 소규모 건물에 급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온수 순환용 펌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빈 펌프. 자, 벌류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의 차이점은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이 설계되는 거예요. 벌류트 펌프는 축심에만 임펠러가 있고요. 가이드 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터빈 펌프는 가이드 베인 안내 날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이 보통 우리도 멀리 가면 안내원 달고 가죠. 그래서 자기 혼자 다니면 잘 못 다니니까 가이드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얘도 안내 날개가 있는 거, 이 터빈 펌프입니다. 그래서 고양정, 그래서 고층 건물에 자, 물을 펌핑해 올릴 때 쓰는 것이 자, 터빈 펌프입니다. 터빈도 단단히 있고 임펠러가 여러 단 설계된 게 다단 터빈 펌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지하 저수조 물을 고가수조로 퍼올릴 때 쓰는 펌프가 보통 다단 터빈 펌프 가지고 퍼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정 펌프는 깊은 우물물을 퍼올릴 때 쓰는 게 심정 펌프입니다. 심정 펌프는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펌프, 심정 펌프입니다. 깊은 우물물. 자, 심정은 깊은 우물물을 퍼올릴 때 쓰는 거예요. 우물을 양수할 때 쓰는 거.
것이 심정펌프입니다. 근데 심정펌프는 두 가지가 거기 있죠. 보울펌프나 수중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울펌프는 모터, 전동기가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울펌프. 근데 수중 모터펌프는 이 모터도 수중에 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심정펌프는 어느 때 많이 이용하는가 하면 공사장에서 이 땅을 팠는데 이 물이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있으면 수압에서 건물이 비틀립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 동에 계속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지하실, 보통 지하를 갖다가 이중벽으로 공사해서 바닥도 이중 슬랩으로 공사한다고 우리가 바깥 방수에서 배웠잖아요. 그 물을 이제 퍼올릴 때 쓰는 펌프를 많이 씁니다. 이거 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러면 심정 펌프는 두 가지가 있다. 보울 펌프하고 수중 모터. 그 모터 전동기 위치에 따라서 보울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논클로크 펌프가 나오고 있죠.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4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5번부터 냈거든요. 자, 이게 아마 2회 때 아마 출제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이 혹시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논클로크 펌프. 그래서 이 논클로크 펌프는 정확히 한번 해 놓으십시오. 논클로크 오배수 펌프입니다. 그래서 오수나 이런 배수의 경우는 찌꺼기를 함유하고 있죠. 일반적인 순수한 물만 공급해주는 펌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펌프를 하게 되면 고장이 바로 나버립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오물잔재나 고용물, 천조와 같은 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오배수용 펌프다. 오수나 배수용, 찌꺼기가 있는 물을 배수, 오배수용 펌프가 논클로크 펌프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계 배수를 한다. 그러면 공공하수도보다 낮은 위치에 우리가 배수 집수정이 있으면 배수를 위로 폴려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펌프가 논클로크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83페이지 보시면 펌프의 소요 동력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펌프의 소요 동력. 그래서 펌프의 소요 동력 등에서는 이번에 충마력이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0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축동력이든 충마력이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충마력은 한번 냈으니까 축동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축동력이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그러면 일의 양을 갖다가 동력이 하는 힘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물의 단위 종량에다가 곱하기 양수량. 얼마나 물을 퍼올리느냐. 양수량의 단위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다 삼성 퍼민. 분당 몇 입방메다 몇 톤을 뿜어 올리느냐 이거죠. 분당 곱하기 전양정에다가 전양정. 이것을 그럼 동력이 한 힘으로 나누어 주면 돼. 이게 일의 양이 아닙니까? 일의 양. 전체 일의 양을 갖다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10톤을 갖다가 100m 위에 뽑아 올리는 거하고 10m 위에 뽑아 올리는 일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일의 양을 갖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 10kg 올리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물 10톤 올리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일의 양에 갖다가 1kW 는, 그럼 1kW가 할 수 있는 동력이 할 수 있는 것이 102kg을 1m/s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분입니다. 분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가? 102kg에
에다가 102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준 분이 되겠죠. 그래서 60을 곱하니까 자 바로 6120이 나오는 거죠. 102 곱하기 60 하면 6120입니다. 그래서 6120에다가 곱하기 효율. 기계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100%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펌프의 축동력 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축마력은 대신 0.75, 1마력이 75kg 1m 세크 초당 움직이니까 75 곱하기 60 하니까 4500인 거고요. 마력은. 동력일 땐 6120, 요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동력과 마력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주의할 것은 바로 이 양수량이다. 양수량은 단위가 메다 삼성 퍼민이 돼야 돼요. 분당.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00리터 퍼민이다. 그러면 대입을 할 때 물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요. 1000kg요. 1톤 된다 했죠. 그러면 2.4가 되겠죠. 2.4 입방미터 퍼민이 되는 거죠. 2.4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분이다. 아워가 아니. 분위로 기준을 요 단위를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동력은 양수량이나 양정하고는 비례관계죠. 높으면 높을수록 뽑아올리기 힘들죠. 많은 물의 양은. 근데 효율이 좋을수록 축동력은 반비례관계입니다. 줄어든다는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펌프의 양정 개념이 나오죠. 자, 펌프의 양정은 아직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압력 차이죠. 흡입구하고 토출구의 압력 차이가 양정인데 여러분들 쉽게 저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뿜은 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있을 때 자, 흡입관이 있고 여기 흡입관이 빨아당기는 흡입관입니다. 물이 있을 때 수온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를 흡입구를 우리가 영어로 풋밸브라고 하죠. 풋밸브. 그런데 발음상은 풋밸브인데 아마 풋밸브라고 잘 안 쓰실 겁니다. 이렇게 풋드밸브 이렇게 아마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여기서 내뱉는 토출관이 있습니다. 토출관이 있겠죠. 토출관. 내뱉는 토출관 개념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수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가 수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면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뽑아 올리는 거. 이것이 흡입양정이고 흡입양정이다. 빨아당기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내뱉는 부분까지 이것을 토출양정이죠. 토출양정이라 칭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 버리면 이것이 실양정 개념이 돼. 실제로 물을 뿜는 높이가 되겠죠. 압력차가 됩니다. 근데 배관에서 이 배관 표면의 거칠기나 표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을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 주면 전양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양정은 실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 수도를 하든 아니면 흡입양정 플러스 흡입양정 플러스 이 토출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수도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펌프 장치의 주의사항이 나오죠. 지금 참고상의 공동현상하고 서징 현상은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펌프의 장치와 주의사항 부분 아직 시험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흡입구 이 풋도밸브 있죠? 이것은 수면에서 최소한 간격이 2배 이상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 펌프가 능력을 훅 빨아들이더라도 일정 이상 잠겨 있어야지 물을 흡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배 이상 안 잠기면 에어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흡상 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풋도밸브 흡입구는 흡입관에 물이 차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밸브 역할을 해줘야 돼. 흡입구 풋도밸브가 체크밸브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도 공간의 노화로 인해서 찌꺼기 이런 게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고가수조로 퍼올리거나 여러분들 각 세대의 위생교육에 공급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찌꺼기 유입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흡입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펌프는 흡입 양정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흡입 양정이 커지면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서 흡입 양정은 최대한 낮춰서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펌프하고 전동기, 펌프는 임펠러가 있는 쪽이 펌프고 모터가 전동기입니다. 일직선상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흡입관, 토출관이 직접 이런 토출관의 중량이 펌프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영향이 미치면 안 돼, 중량이. 그래서 배관 지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토출관이나 흡입관 지지를 정확히 해서 중량이 펌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펌프는 이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좋습니다. 자, 이 펌프의 구경이 크다 효율이 좋다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은 실제로 스트롱 빨대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빨아 드셔 보십시오. 그래서 생갈 주스를 이 요구르트 빨대 주스로 한번 빨아 드셔보고, 생갈 주스 큰 스트롱 구경 큰 걸 빨아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구경이 클수록 우리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동현상은 이 흡입책에서 흡입 압력이 높아지거나 물의 온도가 높거나 이랬을 때 이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면서 배관에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방지법적인 측면은 시험은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흡입 양적이 보통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고, 서징 현상은 이겁니다. 펌프의 흡입측에는 보통 진공계나 연성계를 설치하거든요. 적정하게. 근데 토출측에는 압력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토출 유량이나 이런 것이 이 주기적으로 산형을 변하다 보니까 이 진공계나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서징 현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분은 방지 대책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는 시설결혼 점수를 못 맞추면 합격하기 어렵다는 분들은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근데 아직은 시험에 전혀 다루지 않은 게 양정하고 펌프 장치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냈던 걸 자꾸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으로 자꾸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에 벌였던 게 펌프의 용도적인 측면을 나눴고, 그리고 축마력 계산하는 문제를 냈고, 공동현상 한번, 서징 현상 한번 냈거든요. 문제가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치 주의사항 이런 것을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펌프의 흡입 높이는 종합문제 지문지 형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펌프의 흡입 높이는 이론상 흡상 높이하고 실제 흡상 높이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론상 흡상 높이는 0도씨일 때 10.33m나 실제로는 7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흡상 높이는, 흡입 높이는 낮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급탕이나 난방,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탕이나 난방에는 온수 순환용 펌프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절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먼저 배관의 구배 물매 개념이 나옵니다. 배관의 구배. 자, 구배라는 것은 경사 기울기 두는 거라겠죠. 기울기를 두는 것이 바로 구배 개념이 됩니다. 구배. 그러면 그 1번이 목적이고 구배를 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리 기타 필요할 때 배관 속에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정체되면 물의 흐름이 나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정체를 하지 않도록 구배를 두게 되는데 옥상 탱크식 고가 수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고가 수조 방식이 하향 공급식이잖아요. 고가 수조 방식, 옥상 탱크 방식. 그러면 고가 수조 옥상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내려서 이렇게 공급을 해줄 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선하향 구배, 앞내린 구배로 하라는 거죠. 선하향 구배, 바로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해주라는 거고요. 근데 각 층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각 층. 각 층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각 층에서 이 수평 주간은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 각 층은 각 층의 수평 주간의 개념은 바로 선상향 구배로 간다는 거죠.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한다. 선상향 구배. 보통 아볼링 구배의 개념이죠. 아볼링 구배.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그래야지 밑에 배수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공기가 정체가 안 됩니다.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배관을 해준다. 그래서 각층 수평 주간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이 하향 급수 방식이라 해서 다 선 하향 구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보시면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에어벤츠 밸브는 한번 시험에 나와서 자, 굴곡 배관이 되면 자, 공기는 항상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간에 공기가 정체되면 이 물의 흐름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에어를 빼줘야지 물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수 밸브 개념은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단수나 급수계통의 수량 수압을 조절하게 사용해 지수 밸브인데 자, 그럼 수평 배관에서 각 라인의 배관이 상향 공급이 나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분기점의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인만 물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각 층에서도 수평 주간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수직 주간에서 이런 수평 주간 나가는 이런 분기점에 설치되는 밸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치돼서 국부적인 단수나 합수. 그럼 내가 이 층만 물을 단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라인을 전체를 단수시키는 이런 분기점에 설치돼서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해 주는 밸브가 지수 밸브가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베니 밸브 찌꺼기 제거는 청소구에 설치해서 보통 이물질이 끼기 쉬운 청소구 클린아웃을 쓰지 이물질 제거해야 돼요. 거기 베니 밸브를 찌꺼기 제거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습격작용 워터에만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습격작용 워터에만. 자, 습격작용은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시켰을 때나 또는 물이 갑자기 흐를 때 생기는 게 워터마 습격. 워터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밸브들이 뭔가 하면 전자식 밸브 센서에서 세정 밸브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물을 안 쓰면 갑자기 물이 탁 닫힙니다. 물이 속도를 가지고 오다가 탁 닫히는 게 와서 탁 치는 거죠.
이 소음이나 진동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습격작용 워터 해마입니다. 그러면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거나 급출발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습격작용 워터 해마입니다. 그러면 워터 해마는 그래서 원인이 보시면 플러시 밸브나 이런 전자밸브듯이 수전율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빨리 열고 빨리 닫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방지 대책은 서서히 여닫으면 돼요. 강경이 적을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럼 강경 크게 준 방지 대책이고, 그 다음에 유속 빠를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유속 느리게 한 방지 대책이고, 굴곡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굴곡계수를 최대한 직선 배관을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 밸브 사용할 때 가마 밸브를 자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방지 대책 보시면 1번에 수전류 등 폐쇄 시간을 느리게 한다. 쉽게 수동식 밸브 사용하라 이게. 수동식 밸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수전 혼합 수전 있을 때 확 이렇게 하지 마라. 서서히 이렇게 열었다 서서히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을 크게 하고 유속 느리게 하고 굴곡배관 억제하고 직선배관 이렇게 하면 사실 방지 대책 다 쓰면 물이 안 나와요 원래. 그래서 일정한 수압으로 공급하고 유속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배치해서 공기실 이걸 설치해서 방지하는 거죠. 에어 챔버 내지 공기실 에어 챔버. 그래서 이거는 습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구류 가까이에 우리가 설치합니다. 아니면 습격 방지기를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리브 배관은 바닥입니다. 바닥이나 벽을 간통할 때.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시면 된다. 아파트에 에어컨에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있을 때 여기 배관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내기, 실외기하고 연결해서 미리 안에다 철관을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면 여기가 간통되어 있기 때문에 철관을 미리 묻어서 콘크리트 하면 나중에 배관을 지나가도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묻어두는 이 철관이 슬리버입니다. 그래서 슬리버는 보통 바닥이나 벽에 간통 배관하부에 미리 설치한 철관이 슬리버입니다. 그래서 이 슬리버는 간의 교체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슬리버입니다. 슬리버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상의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된 유해 물질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 급수설비의 역류로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커넥션. 자, 크로스 커넥션 개념은 그 밑에 해놨습니다. 용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구나 이런 부품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 급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관의 부식에 의해서 이 급수 오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보시면 음료수 저수 탱크의 오염 방지 대책, 이거는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의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다른 급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관을 배수나 오수나 이런 배관과 배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탱크에 부채 오버플로 간에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저런 이제 방충망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책 가시고 필요 이상의 다량의 물이 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물탱크가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량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했었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계산했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계산했죠. 그런데 순간 최대도 했지만 지금 여기서 고가 수조 방식에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고가 수조 용량을 하는 이유가 유일한 결정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평균 쓰게 되면 물이 정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해주면. 그래서 이 양수 펌프의 양수량만 시간 최대로 맞춰져 퍼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으로 고가 수조 용량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는 청소등에 이제 2조 이상으로 나누었을 지죠. 그러면 보통 뭐 지하 저수조 이런 것도 2조 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청소하면서 사용하면서 다른 곳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는 육면에서 탱크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387페이지 잠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면 모두 밑면에도 밑에도 이 공간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띄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슬리브 배관 위에 그림 보시면 밑면에도 콘크리트 해가 수조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육면에서 이 직육면체에 육면에서 모두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근데 상부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100cm 이상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기타면은 최소 작업 공간인 60cm 이상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유입구 유출 대각선 방향 설치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 수조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양수관을 통해 여기에 유입구라는 겁니다. 유입구가 있으면 유출구를 이 대각선 방향에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유출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유입구와 유출구를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돼요. 이 멀리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멀리 배치를 해야 돼요. 멀리 배치하다 보니까 이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거죠.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이 정체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가깝게 이어서 이렇게 놓으면 물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배치를 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이 수질 오염을 방지하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구와 유출구는 될 수 있는 멀리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방동 방로 피보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방동은 겨울철에 동파 방지를 위한 피복이 방동 피복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배관 내 차가운 물이 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공기는 다습한 공기잖아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노점 온도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방로 피복 개념이 된다. 그래서 방로 피복은 여름철에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이죠. 방지하기 위한 피복을 방로 피복이라고 쳤네. 방로 피복. 그러면 방로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이 천장 속의 배관입니다. 천장 속의 앞바퀴 천장 속의 배관이 방로 피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압시험도 이것만 알면 돼. 급탕이든 어디든 자, 배관 공사가 완료를 하게 되면 수압시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수압시험을 하고 그리고 수압시험이 통과가 되면 피복 공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피복을 하고 수압 공사하면 어디서 세는지도 모릅니다. 다 뜯어가 다시 수압시험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향식 배관법하고 하향식 배관법에 대해서 간략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389페이지 보면 상향식 배관법이 있고 하향식 배관법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게 상향식이고 위에서 아래로 공급하는 게 하향식 배관법이죠. 그러면 상향식과 하향식 배관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상향식하고 하향식이 있는데
하향식은 딱 하나만 하향식입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은 여기에 속하죠. 수도 직결 방식이나 압력 탱크 방식, 그리고 펌프 탱크 없는 부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만 하향이죠. 고가 수조 방식, 고가 탱크만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은 달라집니다. 자, 이 상향 배관법하고 하향 배관법 중 수질 수압이 일정한 것은 얘입니다. 수압이 얘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 된다. 그러면 상향식의 경우 수압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수압이 일정하지가 않고, 수압이 일정한 것은 얘가 하향식 수압이 일정하고 얘는 수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상향식 공급법은 저거는 유리합니다. 보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점검 수리가 얘가 편리해요. 점검 수리가 편리한 것이 상향식이고, 그 반면에 점검 수리가 불편한 것이 하향식입니다. 얘가 불편해요. 수평 주간이 최상층 천장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향식 개념이 점검 수리 관리적인 측면은 좀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향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보시면 급수배관 설계 시 유의사항 요점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봐두시고, 앞에서 했던 지수 밸브 개념, 그리고 습격 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 설계는 해주시고, 그러면 배관은 보통 될 수 있으면 굴곡 배관보다는 직선 배관이 습격 작용을 줄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데는 슬리브 배관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고층 건물은 가대한 급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률에서 급수 조닝을 우리가 해준다는 거, 그리고 9번에 음료용 급수관과 기타 배관을 교차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급수 배관의 최소 직경은 15mm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급탕 쪽에서는 최소 간격이 20mm가 되는데 급수에서는 15mm가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14번에 보시면 마지막 배관의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 적당히 플랜지 이음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플랜지 이음은 보통 이렇게 이음하는 것이 플랜지 이음입니다. 배관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볼트 이렇게 쪼아주는 거, 여기 플랜지 이음입니다. 그래서 플랜지 이음을 쓰면 이런 밸브나 기구류 교환 교체가 자주 되거나 직선 배관을 교환 교체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플랜지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급수 설비 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급탕 설비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